네 번째 발표 이어가겠습니다. 네,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 전략이란 주제로 표경민 변호사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 번째 세션 발표할 표경민 변호사라고 합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와 보호 전략이라는 발표이고요. 요새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콘텐츠 업계에서도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우리가 그 결과물에 대해서 어떤 법적 보호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제 간단한 양력입니다. 우선은 콘텐츠 업계에서 생성형 AI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게임 업계부터 살펴보면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NC소프트에서 만들어낸 이제 생성형 AI 기반 창작 도구인 바르코 아트가 제작한 이미지입니다. NC소프트는 그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게임의 스토리나 그래픽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바르코 LLM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자신들의 게임 개발에 활용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크래프톤의 자회사인 렐루 게임즈라는 곳에서 개발한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이라는 추리 게임입니다. 그 렐루 게임즈는 이제 크래프톤에서 AI를 활용한 게임 개발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인데 저 언커버 더 스모킹 건이라는 추리 게임은 이제 챗GPT를 활용해서 이용자와 그 게임 캐릭터가 직접 대화를 하는 방식으로 추리가 진행되는 게임 서사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챗GPT를 이용하다 보면 챗GPT가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를 할루시네이션이라는 용어로 부르는데요. 좀 독특하게도 이 게임에서는 저 게임 캐릭터가 이용자한테 계속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려주는 그 헐루시네이션 현상 자체가 어떤 게임의 스토리 진행에 있어서 새로운 특색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영상 분야에서도 이제 생성형 AI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상단에 있는 이미지는 우리나라에서 제작한 AI 영화인데요. 이걸 AI 영화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영화의 스토리나 아니면 저런 그 사람의 이미지나 영상, 배경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각기 다른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AI 영화 수로 부인이라고 해서 많이 기사화됐었고요. 아래쪽에 보시는 이 최민식 배우의 모습은 그 이제 카지노라는 드라마에서 최민식 배우의 30대 모습을 이 드라마에 담아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됐냐면 이 최민식 배우의 얼굴에 대해서는 이제 과거 최민식 배우의 30대 시절 사진들을 학습해서 그 얼굴을 이제 입히고 이제 음성에 대해서도 이제 최민식 배우가 62년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60대이신데 30년 전에 최민식 배우가 출연했던 뭐 파이란이라든지 올드보이라든지 그런 오래된 영화에 있는 최민식 배우의 음성들을 학습해서 그 30대 시절 최민식 배우의 음성을 재현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오픈 AI에서 만들어낸 영상 제작 생성형 AI인 소라 AI로 제작한 영상입니다. 저거는 이제 그 기존의 그림 생성형 AI랑 비슷하게 텍스트를 입력하면 우리가 입력한 텍스트를 영상으로 만들어내주는 서비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달을 여행하고 있는 우주 비행사를 이제 영상으로 만들어줘라고 입력을 하면 저런 식의 고퀄리티의 영상이 바로 도출이 되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영화 제작에서 많은 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현재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광고업계에서도 생성형 AI가 굉장히 활발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거는 이제 LG 생활건강에서 만드는 숨이라는 화장품의 광고 이미지입니다. LG는 그 AI 연구에 굉장히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는데 엑사원이라고 하는 본인들의 생성형 AI 모델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엑사원으로 만들어낸 광고 이미지인데 만약에 이 광고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뭐 디자이너랑 의뢰를 한다거나 했다면 굉장히 많은 기간 그리고 뭐 비용이 들여서 만들어졌을 광고 이미지를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만에 이렇게 만들어냈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변혁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그 KB 라이프 생명의 광고 영상인데요. 아까 최민식 배우 사례랑 마찬가지로 그 윤여정 배우의 과거 모습, 과거 그 이미지 데이터들을 다 학습해서 저런 이제 과거 모습을 이제 광고로 재탄생시켰습니다. 그 KB 라이프 생명의 광고 메시지 자체가 이게 한 사람의 전생의 주기에 걸쳐서 보험이 하는 역할, 이런 것들 이제 강조하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저런 식의 광고 이미지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법적 지위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헌법 제22조 제2항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라고 기본적으로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인간이 창작적인 노력으로 만들어낸 어떤 정보나 어떤 성과물, 기술 이런 것들을 일컫는 것인데요. 이제 지식재산 권리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산권, 저작권,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산업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그리고 저작권은 저작재산권, 저작인격권, 저작인접권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산업재산권은 이제 크게 말하자면 이제 물질적으로 뭔가 그 물질 세계에 기여하는 권리들로 이해하시면 되고, 저작권은 지금 예술품이라든가 그런 창작물들, 정신 세계에 기여하는 권리들이라고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우리가 생성형 AI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어떤 글이나 이미지 같은 것들도 결국에는 지식재산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재의 지식재산권 법리 체계 하에서 1차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현행법상 어떤 식으로 AI 생성물의 법적 지위를 해석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게 저작권법인 것 같아서 이제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그래서 저작권에 따른 보호 여부가 가능할지, 그러니까 글이라면 어문 저작물이 될 것이고, 이미지나 사진이라면 뭐 그림 저작물, 영상 저작물 이런 것들이 이제 저작권법에서 인정이 된 저작물인데요. 저작권법은 제2조의 정의 조항에서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것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낸 주체가 인간이 아닌 경우에는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로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물이 만들어낸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결과물, 이런 것들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가 될 수 없는 건데요. 이거는 미국이나 유럽, 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마찬가지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특이하게 2020년 12월에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창작물을 인공지능 저작물이라고 정의를 하나 신설한 다음에 공표일로부터 5년간 저작재산권을 부여하는 입법 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인간이 만들어낸 것을 저작물로 보호하는 게 현행법이지만 그것 자체가 꼭 절대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면서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인간이 향유하고 그게 분명히 사회에 어떤 발전을 가져오는 게 맞는데 꼭 인간이 만들어낸 것만 저작물로 우리가 보호를 해야 하느냐라는 물음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이런 입법 시도도 이제 그런 물음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임기 만료로 폐기가 되었고요.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아직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은 발의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AI 산출물에 대해서 인간이 어떤 창의적인 수정 증감 작업을 했다면 추가 작업한 부분에 한하여는 저작권 등록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이제 우리나라 저작권청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 추가 작업한 부분 외에도 AI 산출물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때 그 산출물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배열하거나 구성할 것인지, 그 배열하고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 창작성이 있으면 그것은 편집 저작권으로 인정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할 때에는 당연히 그 저작물 내용이라고 하는 우리가 기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은 AI 산출물인지, 그리고 어떤 부분이 내가 신청인이 추가적으로 이제 작업을 한 부분인지, 어떤 식으로 내가 선택 배열을 했는지, 그런 것에 대한 상세한 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편집 저작물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평소에 쉽게 들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어떤 개념인지 조금 헷갈리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편집 저작권이 인정된 법원 사례랑 부정된 법원 사례를 비교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거는 편집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인데요. 이거는 그 이제 산업재해에 관한 교재를 그 교재의 편집 방법을 모방했다. 그래서 편집 저작권을 침해했다. 이런 식의 주장이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 편집 저작물로 인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는데, 이제 피해자 회사가 그들의 학식이나 건설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서 재해 사례 등에 관한 여러 자료와 정보들을 수집 선별하여 구성하고 기술한 편집물이다. 그래서 이것은 편집 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형적 또는 이제 기계적으로 이거를 구성 배열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 나름의 어떤 학식이나 경험을 가지고서 그 소재들을 잘 취사 선택했고, 읽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것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배열을 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서 그 부분에 창작성이 있다고 봐서 편집 저작권이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 배열을 했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저작권이 인정되는 게 아니라 언제나 창작성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편집 저작권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부정된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거는 이제 법조수첩의 그 구성 내용에 대해서 편집 저작권이 부정된 법원 사례였습니다. 이건 이제 법조수첩에 법조 유관기관 및 단체에 관한 사항, 소송 등 업무 처리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들이 이제 실려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용한 기능이라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를 창작적 표현 형식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누구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에 불과하다. 온라인 같은 데 검색해보면 연락처 같은 게 바로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이제 노력만으로는 이제 편집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그래서 돌아가 보면 AI 산출물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 배열해서 거기에 대해서 편집 저작권을 주장하고 싶으시다면 분명히 내가 이 편집을 할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다른 어떤 편집물들과는 다르게 나만의 창작성을 부여했다라는 것을 충분히 입증을 하실 수 있어야 편집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미국에서 저작권 신청을 했던 사례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사례인데, 이 전체가 AI로 만들어낸 웹툰이에요. 그래서 이 전체에 대해서 저작권 등록 신청을 했는데, 미국 저작권청이 이제 인간이 작성한 텍스트, 그리고 이미지와 텍스트의 선택 및 배열에 대해서만 저작물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드저니 프로그램은 원하는 이미지에 도달하도록 안내하는 도구가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포토샵 같은 아니면 카메라 같은 우리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할 때 우리를 단순히 보조하는 것에 불과한 그런 기계와는 차이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로부인 보여드렸는데 이제 수로부인이 편집 저작물로 등록이 됐어요. 근데 이제 기사에서 이제 수로부인의 저작권 등록이 세계 두 번째로 인정됐다. 이건 AI 결과물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 놀라운 사례다.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서 저작권위원회가 해명 자료를 이제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편집 저작물로서의 등록은 인간이 선택 배열 구성한 것에 창작성이 있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아까 미국 저작권청의 입장이랑 같죠. 그래서 미국 저작권청이나 우리나라 저작권위원회나 AI 생성물의 저작물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건 조금 특이한 사례여서 제가 넣어봤는데요. 그 중국의 텐센트가 드림라이터라는 AI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이걸 가지고서 그 뉴스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가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기사를 자기네가 운영하는 사이트에다 업로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가 됐는데 법원이 이제 특이하게도 저작자를 텐센트로 하여 기사의 저작물성을 인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사에 대한 저작물성을 인정한 근거를 살펴보면 조금 주요한 부분이 이제 텐센트가 직접 만들어낸 AI 모델이고 텐센트가 사내에서 이제 메인 창작팀이라는 어떤 부서를 조직해서 그 AI가 학습할 데이터 작업 그리고 트리거링, 장문, 그래도 스마트 검토, 스마트 발행 이런 자기들만의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 기사를 만들고 발행을 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것과 같이 이제 대규모 인력이 분담해서 기사를 만들어낸 저런 방식은 기사의 특정 표현 형식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창작 행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그냥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임의로 만들어낸 결과물이 아니라 텐센트의 직원들이 의도를 가지고 그 표현 형식을 만들어냈다라고 판단을 한 거였어요. 근데 조금 이제 이례적인 사례고 직접적으로 이제 다른 AI 생성물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좀 무리가 있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어떤 AI 모델을 우리가 직접 만들어냈다거나 AI 생성물이 만들어내지는 과정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관여를 했다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AI의 저작물성을 주장해 볼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특허권에 대한 얘기는 그냥 가볍게 넣어봤는데 특허법에서도 이제 발명을 한 사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티븐 테일러라는 AI 개발자가 자기가 개발한 인공지능이 개발한 이제 발명을 총 16개국에서 특허 출원했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에서 이제 소송과 심판이 진행 중인데요. 우리나라는 이제 2024년 5월에 고등법원에서 특허 출원 무효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을 원고 패소, 그러니까 스티븐 테일러가 패소하는 것으로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자인권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디자인 보호법도 특허법이랑 마찬가지로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AI로 만든 디자인에 대한 어떤 법적 분쟁은 지금 우리나라나 해외에 알려진 사례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 특허청장님이 작성하신 기고문이 있는데 그걸 보면 이제 명확하게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람에게만 부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특허법이랑 마찬가지로 AI가 만들어낸 디자인을 디자인 권리로 보호를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대체 어떤 법률을 통해서 우리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해보면 가장 유력한 조항은 개인적으로 그 부정경쟁방지법에 있는 저 파목 조항인 것 같아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 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성과 도용 행위라고 부릅니다. 이건 이제 2014년에 시행된 조항인데 그 이제 입법 취지 자체를 살펴보시면 기술의 변화로 나타나는 새롭고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 행위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된 조항이라는 말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한 조항이어서 지금 AI 생성물처럼 기존의 현행법상 권리가 인정되기 어려운 어떤 성과에 대해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기에 가장 적합한 조항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다만 이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법원마다 해석이 조금씩 나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받을지가 예측하기가 쉽진 않은데 어쨌든 현 상황에서는 보충적으로 주장해 볼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법적 조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에 따라서 그 승소를 한 사례가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자면 그 BTS의 포토카드랑 화보를 소속사, 이제 당시 빅히트였는데 빅히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업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는 그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가 명문화되기 전이었어요. 지금은 부정경쟁방지법에 퍼블리시티권이 있는데 그때는 이제 이 BTS 소속 멤버들의 성명, 사진 이것에 대한 법적 권리를 어떻게 주장을 해야 되나라고 이제 고민을 하다가 성과 도용 행위를 주장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인정이 돼서
그 판매 업체도 손해배상을 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콘텐츠 산업진흥법이라는 법률을 보면 콘텐츠 제작자가 만들어낸 그 콘텐츠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표시가 되어 있으면 그 콘텐츠를 이제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금지 행위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제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조항인데요. 손해배상 금지 청구, 형사 처벌까지 이제 가능한 조항이기 때문에 꽤 강력한 조항이에요. 근데 이제 실제 적용한 선례는 저희가 찾아봤을 때는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긴 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법에서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이상 법문에 따른 요건이 충족되었을 때 법원이 이 법적 주장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콘텐츠 제작자 명을 이제 표시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콘텐츠 산업진흥법에서 뭐 특허법이나 디자인 보호법처럼 그렇게 사람 자연인이라고 명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제작에 있어서 그 과정의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콘텐츠 자체를 창작한 자, 발명한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더욱이 고려해 볼 수 있을 만한 조항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러한 표시를 모두 이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항에 따른 이제 법적 보호 방안을 이제 우리가 실제로 대비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표시의 방법을 이제 실제로 이행을 하시면 주장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법률들도 살펴보면 일단 상표법에서는 상표를 고안한 자에 관한 정보를 상표 출원할 때 기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로 만들어낸 뭐 텍스트가 됐든 아니면 뭐 이미지가 됐든 도형이 됐든 그런 것들을 상표로 출원하여 등록하는 것은 현행법에서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정경쟁방지법에 영업비밀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AI를 통해서 어떤 고객 분석 결과를 만들어냈다거나 마케팅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냈다거나 했을 때 아니면 코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영업비밀의 요건을 갖춰서 관리를 하실 경우에는 그것을 영업비밀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이 AI 생성물 활용을 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각 AI 서비스마다 이제 자기네들의 약관을 다 이제 게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Terms of Use라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캡처한 것은 그 Stability AI의 Terms of Use 규정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은 이제 연수익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게 되면은 엔터프라이즈 라이선스라는 것을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연수익이 이 AI를 활용해서 얻은 연수익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그 업체의 연수익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열사의 수익까지 전부 다 더했을 때 이 액수가 되냐 안 되냐를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겠다라고 하시면 그 서비스가 약관에서 상업적 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특히 해외 서비스일수록 이것들을 정확하게 사전에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AI 산출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학습 데이터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왼쪽의 그 이미지는 이미지 생성 AI에다가 뭐 미키마우스를 그려줘 이런 식의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런 결과물이 도출이 된다라는 것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 미키마우스 이미지랑 유사하다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미키마우스에 대한 저작권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제 저작권 침해로 인정이 될 만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생성형 AI를 이용해서 뭔가 만들어내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침해 산출물을 도출할 가능성이 있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 결과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을 활용하기 전에 만약에 이게 안전한 결과물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후 검증을 거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AI 모델을 직접 개발한다고 하시면 학습 데이터를 이제 선별을 하실 때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달리 같은 서비스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권리자가 본인의 저작물을 학습 데이터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옵트아웃 페이지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제 법적 책임이 문제시 됐을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항변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발표했던 내용들을 전부 다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현행법상 AI 산출물은 저작물로 인정될 수 없고요. 특허권, 디자인권도 인정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AI 산출물에 대해서 인간이 부과한 부분, 그리고 인간이 선택 배열한 부분에 대한 저작권은 인정이 될 수 있다라고 저작권위원회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작권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AI 산출물과 그 추가 작업을 구분해서 어떤 식의 작업이 있었는지 그 내역을 좀 상세하게 기록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텐센트의 사례를 참고한다면 학습 데이터의 선별 작업이나 알고리즘의 개발 및 조건 설정 내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질적인 관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작권법 외에도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 도용 행위나 영업비밀, 그리고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른 보호 방안도 고려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AI 산출물에 대한 상표 등록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러한 AI 산출물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AI 서비스의 이용약관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 침해 가능성에 대해서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발표 자리에 오셔서 AI에 관련해서 많은 질문을 사전에 올려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 표경민 변호사님 발표 통해서 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표시를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이런 것들 포함해서 이제 좀 다양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